국민의힘은 총선에 이제 힘을 쏟으면서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막고 또 막았지만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이제 천공 문제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고요. 용산에 원래 대통령실 이전부터 호화 오피스텔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천공이 사무실이 있었다. 이것이 일단 폭로가 됐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방문 이후에 밖으로 외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누그러뜨리다가도 결국 이제 명품백 문제가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 원내대표는 디올백 관련해서 발언 주의하라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선거 망치자는 거냐. 결국 김건희 이제 디올백은 드러내놓고 어떤 식으로든 밟고 지나가든 넘고 지나가든 죽이고 지나가든 다루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규 변호사. 그럼 뭐 김건희 여사의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권 초기부터도 뭐 당무에도 개입한다라는 썰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굉장히 그 정권의 실세로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뭐 양평 땅 논란이 가장 좀 핵심적인 거였죠.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뭐 결사옹위하는 행태로 민주당과 싸우겠다라고까지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를 굉장히 비호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디올백 관련된 이제 영상까지 나오고 육성과 그 얼굴 이미지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 영상이 조작됐다라는 말은 참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은 해결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이제 네덜란드 갔다 온 이후에는 이제 거의 수면 아래로 지금 사라진 상태인데 저는 지금 국민들의 머릿속, 뇌리 속에는 이미 양평 땅부터 왜 노선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지? 여기서부터 의문이 일단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명품백을 저렇게 받았네? 그리고 과거의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의 육성은 이미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과 물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또 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지금 권력을 사유하고 있구나. 이런 추론은 거의 지금 사실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적인 수사기관을 통해서 아직 밝혀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저는 평가를 끝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리고 피하자고 해도 아니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전 회피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국민과 이제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는 시각이 그렇게 이제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좀 주목하는 것은 김용남 의원께 좀 여쭤보는 거는요.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금기어가 되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합의가 되었거나 최소한 공감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를 해왔는데, 자,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에 출마한다는 일종의 이제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대통령 부부가 사과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고,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디올백 문제는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본인은 이제 약간 견해를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실과 비대위 사이에서 뭔가 이제 갈등과 균열의 징조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소문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철규 의원하고 뭐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다툼을 했다라는 소문도 있거든요. 그 말다툼이 일어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한 3주 지금 지났잖아요. 겪어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정치를 전혀 모르고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본인의 정치 생명이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경률 회계사 같으면, 그전 같으면 저런 발언하면 무조건 공천 잘리죠.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거 김건희 특검법 여당에서 먼저 수정 제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 싸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한동훈 위원장이 마포에 가서 국민의힘 마치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손들어주고 이 사람이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하고 싸울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버렸잖아요.
그 행위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한데 그전 같으면 용산의 뜻에 100% 복종하는 여당 지도부라면 그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그 김경률 회계사처럼 이 디올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사람이 그 거의 공천을 확정받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이게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게 정말로 정치적으로 홀러서기를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가 세야 되는데 그 정도로 대가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연에 좀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언론사 정치부장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 내용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월 공천을 전략적으로 전략공천을 할 것처럼 하고 난 뒤에 대통령실이 노발대발했다는 겁니다. 시스템 공천 외치고 있던 한동훈이 왜 특정 지역에 특정 후보를 내놓느냐라고 하면서 교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거 제재해야 한다. 큰일 나겠다라는 것이 흘러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한 언론 보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개월 동안 대통령과 식사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본인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 이게 이제 차별화로 가느냐 아니면 갈등이 이제 시작되느냐 이런 걸로 이제 추론을 많이 언론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 동안 뭐 밥을 먹든 전화를 안 하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한 몸인데 예. 뭐 그 말하자면 본인이 자기 몸에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냥 독백하는 거예요. 맛이 예. 만나든 밥을 먹든 뭐 하든 간에 지금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가 없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한 거는 그냥 정치 미스예요. 미수가죠, 미수가. 정치 미수가. 그냥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초보라고 인정을 했고 오늘 보니까 김경률 비대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초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초보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적절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되게 멋있는 말하고 폼 잡고 다녀도요. 그게 한계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거는 더 강력하게 용산의 선악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그늘에서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뭐 언론사의 어떤 내부 정보로서 뭐 거론이 됐다고 하지만 용산이 만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실수를 하더라도 용산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공천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분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격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당 내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철규 공관위원장이랑 국회의원과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말하자면 배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보낸 사람일 뿐이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선까지는 좀 이야기하고 싶지 뭐 지금 용산과 갈등 그리고 뭐 차별화한다. 김건희 특검법 같이 발맞춰 나오면서부터 그거는 글로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세간에서 호사가들이 뭔가 한동훈이 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 부대변인 말씀에 의하면 큰 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미세하게 바뀌는 것 가지고 우리가 과장 또는 과대 해석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저는 초보 운전자의 난폭 운전이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요. 예. 결국에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뭐 굉장히 밀어붙이듯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가장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특수부 검사의 평생을 살아왔던 그 DNA가 몸에 남아있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당에 보내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겠지.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실제 정치라는 것이 특수부 검찰이 수사하듯이 그 장악이 되겠습니까? 다 욕망이 용광로처럼 모여있는 곳에 조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선임할 때부터, 임명할 때부터 예상을 했던 문제가 저는 노정됐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권자인데 이제 구권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권력은 없지만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기반으로 이제 신권력으로 떠오르는 해가 되는 거거든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에 어떻게 지도력이 두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일 텐데 지금 그 권력의 교체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DNA를 가지고 있었던 착각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그 초보가 난폭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뒤섞이면서 저는 신구 권력이 교체되는 그 과도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 공천의 253개 지역구를 싹 다 이제 조정해서 경선까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관리 능력이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 능력이 없다는데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없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당 자체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은 내부 정리부터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그러면 좀갈 김기현 것 체제 같습니다. 때 뭐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한동훈 체제로 바뀌고 나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만한 진척이나 발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김기현 체제가 더 낫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떠오르는 태양은 아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장악력을 할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랑은 본질이 다릅니다. 네. 이분은 차기 권력으로서 이미 당에서도 그 국민의힘은 제가 탈당은 했습니다만은 DNA적으로 기회주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신권력에 갔다가 붙어가지고 뭔 짓이라도 하는 당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부를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아마 당은 일사단결로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양쪽 다 없어요. 관리 능력이. 예, 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용산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3일 전에 국민의힘 공천 룰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룰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거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왜냐하면 그 룰대로 발표하면 현역 의원들 중에 컷오프 대상은 7명밖에 없습니다. 룰에 그렇게 나왔어요. 권역별로 컷오프 대상자 해갖고 그러면 서울에 컷오프 대상은 1명밖에 없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남에 있는 모 현역, 당연히 국힘 소속의 모 현역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아마도 거기서 이루어진 대화가 당신 여기 비워줘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소문이 그렇게 돌고 있는데 방문은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강남 3구,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8개입니다. 근데 그 8개 중에 7개가 국힘 소속의 현역 의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김웅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현역 의원 중에 다시 재선 도전하는 사람은 6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강남 3구 모두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일 전에 발표한 경선 룰하고는 애시당초 맞지가 않아요. 네. 경선 룰의 발표 내용은 서울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이 딱 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컷오프 되는 현역 의원은 단 1명. 전국적으로 다 해도 7명만 컷오프 대상인데 서울에서만 현재 김웅 의원까지 포함하면 7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 강남 3구를 모두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 현역 의원들은 공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룰 따로 실제로 돌아가는 것 따로 한동훈 위원장 따로 용산 따로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혼란 상태예요. 공천 룰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당에서 발표하는 공천 룰을 실제 믿고 있겠느냐 아니면 당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기식을 한다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공천 룰이라는 게 그 당에 소속돼 있는 당원, 출마 예정자,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명분 있는 공천 규칙이구나 라고 하는 인지가 중요한데 국민들 평가 이전에 김영남 의원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당 내에서조차 뭔가 공천 룰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정말로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요. 자, 이렇게 가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김기현 체제보다 좀 더 못하다 지금 현재 한동훈 체제가. 그러면 이제 총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80일 남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서영주 부대변인 네. 지금 민주당 앞선 구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백석 전후로 막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 그리고 지금 김용남 의원이 참여하고 계시는 개혁신당 같은 데서 선전을 하고 진보 진영에서도 상당 부분
좀 원내 진입을 하고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미 생기고 있죠. 생기고 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선거는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국정 운영이 매우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는데 제가 늘상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폰만 잡고 있어요. 네. 정치를 모르면서 그냥 멋만 부리고 폰만 잡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당 보십시오. 지금 벌써부터 80일 남았는데 오락가락 하잖아요. 공천이 시스템에 있어서 돌아가는 거는 양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윤 대통령도 정치 초보인데 본인도 정치 초보예요. 근데 뭔가 아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점점 더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게 민주당한테 득이 되느냐?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당의 극단 정치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더 혁신을 해야 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엔 삼지대의 텐트만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은 솔직히 조금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이 여기에 득을 보느냐? 그거는 저는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 양당에서는요, 뭐 솔직히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좀 포괄적으로 뭐 다 문제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현실 정치라는 것은 네. 이 저울을 가지고 그람수를 따지듯이 더 잘못되고 더 잘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면 국민의힘은 결국 기준이 100석 정도 이렇게 보십니까? 100석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강서구 보궐선거의 아웃라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는 의석수로는 제가 판단하기 힘들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하셨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부자 몸조심하는 그건 거예요. 아니고 의석수 얘기하다 부자예요?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현실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우리는 151석 이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현실적으로는 151석이 뭐예요? 사실은 여야 1대1 구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1대1 구도로 총선을 치른다고 그러면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독 200석이 넘어갑니다. 단독 200석이. 네, 단독 200석이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않습니다.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혹시 역풍 맞을까봐 200석 얘기는 훨씬 뭐 뻥끗도 안 하고 그냥 151석 말씀만 계속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이에요. 자, 근데 부자 몸 조심이고. 아니 그냥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네.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답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뭐 공천률 얘기하셨는데 당에서 가장 근본 규범이 당원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당원을 2번이나 바꿨습니다. 근데 그 하위에 공천률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전 일단은 근본적인 의문이고 구성원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지난 총선에서 그래도 황교안 대표 체제 시절에 굉장히 암흑기였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좀 염치가 있으시고 양심적으로 그래도 당에 대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103석을 했습니다. 그 리더십으로. 근데 지금은요. 그 양심조차도 없고 그냥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거의 뭐 각자 도생의 지금 그런 당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3석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네. 이번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겠죠. 근데 저는 비례대표에서도 그렇게 과거처럼 표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한번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너무나도 높고요.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보수가 지금 분열돼 있습니다. 거의 분당에 저는 가까운 영향력이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만든 신당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분당에 가까운 수준 아닙니까? 또 직전 당대표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리더십이 위기에 처하면서 공천하는 족족족족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15% 차이가 났었는데 그 전제위에 국민의힘이 더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럼 17%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그 점수에다가 보수는 분열돼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도 없고 또 추가 분열까지 지금 예견이 돼 있다 이러면은 아니 도대체 표를 미국에서 수입합니까? 어디 중국에서 수입합니까?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투표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더 이상 표를 갖고 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3석보다는 당연히 밑으로 가는데요. 그 두 자릿수에서도 정말로 쪼그라들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서 한 8, 90석 할 것이냐 전 거기에서 이제 다 갈린다고 봅니다. 저는 신인규 변호사처럼 숫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머리에 팍팍 꼽혀가지고 훨씬 더 낫고요.
제가 이제 김영환 의원께 좀 여쭤보면 아까 이제 민주당 부자 몸살인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번 총선처럼 변동의 가능성이 높은 때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측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보수 정당 내에서 이제 분열해온 개혁신당이 있지만 이 개혁신당이 나온 과정을 보면 나름의 명분을 이미 그 기득권 쪽에서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반발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 모이고 그리고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정도의 개혁신당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실제로 제3당으로서 몇 석을 할 것이냐 이 문제로 가느냐 아니면 보수 2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와 달리 다수의 정치평론가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 국힘의 원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야 정치판에서 그런 일 없다. 2016년 국민의당이 30몇 석 할 때도 38석 예, 했었죠. 그 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반대쪽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다 모른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아예 다른 양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범야권으로는 200석을 무조건 넘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3지대가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3지대가 뭐 결국엔 거기도 야당으로 봐야 되겠죠. 그 제3지대가 얼마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200석이 되느냐, 200석 이상 아니면 단독 200석은 안 되고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늘 어느 한쪽의 권력이 확 쏠리는 거는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세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야당의 의석이 많이 가는 구조에서도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200석을 넘기기에는 표를 안 주실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대략 그냥 제 짐작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한 80석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한 170석 정도 지난 총선과 비슷한 의석 수준을 170에서 180 정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제3지대에서 대략 40석에서 50석 정도를 가져가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200석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식을 갖춘 적어도 제3지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200석을 넘겨서 국회에서 다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상식과 어긋나는 것은 제3지대에서 걸러줄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80석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이 아주 쪼그라듭니다만 또 야당의 어떤 무리한 수는 제3지대가 여당과 힘을 합쳐서 적어도 100석은 넘는 의석으로 중간에 거중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국민들께서 표를 주시지 않을까.